끝까지 간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영상에 이어서 추가적인 침체 시그널과 왜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인지,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언제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올린 경기 침체 시그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오른쪽에 띄워드린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시그널 중 지금까지 모두 맞았던 시그널이 하나 있죠. 바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과 2년 스프레드를 많이 참조하시는데요. 저는 10년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시그널을 참조합니다. 참고로 스프레드는 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채금리 10년물과 3년물의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장기 채권인 10년물의 금리가 높고 단기 채권인 3개월의 채권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고 3개월의 금리가 3% 정도라고 하면 10년물 금리 4%에서 3개월물 금리 3%를 빼서 1%가 표시된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단기의 금리가 장기의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과 같이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진입하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후에 다시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빨간 동그라미를 왼쪽부터 보시면 1990년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진입, 그리고 정상화가 된 뒤 8개월 이후에 회색 음영과 같이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인 2000년대 닷컴 버블은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 후 2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돌입했고, 세 번째 동그라미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후 약 6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이전 코로나 때는 정상화 후 4개월 뒤 경기 침체에 돌입했죠. 이렇게 4개의 평균을 보면 스프레드 정상화 이후 약 6개월 뒤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준은 6월 의사록을 발표하였는데 올해 약한 경기 침체와 피할 가능성을 모두 동등하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비농업 고용이 좋았고 실업률도 역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7월 7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표는 컨센보다 하회하였고 민간 고용은 컨센보다 크게 하회하여 고용이 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시간당 임금은 4.4%로 예측치인 4.2%를 상회했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시간당 임금이 지난달 YY보다 살짝 높게 나오면서 3개월 연속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표는 상황이 나쁘고 어떤 지표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연준은 섣불리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연준의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초반에는 금리를 23년까지 안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후에 금리를 올리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결과는 보기 좋게 다 틀렸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장단기 금리 차와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높으며 경기 침체가 발생된 이후에는 얕은 경기 침체는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면 최소 주가는 20%에서 심하면 57%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역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채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채권 투자는 기회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경우에 장단기 국채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가 높다고 이 상태에서 여러 번 금리 인상을 더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더 높아지고 강하게 올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금리 상승이 되면 왜 경기 침체가 깊게 올 확률이 높은지 그 원리를 함께 보시죠. 먼저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자산으로 미국채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한다면 가지고 있던 미국채 하락으로 인해
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증가합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고객들은 저금리 은행에서 돈을 빼서 고금리 은행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금리 은행에서 많은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은 다량으로 발생한 인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증권을 매도합니다. 이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요. 여기서 증권을 매도하면 미실현 손익이 바로 현실화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진 은행은 파산을 신청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최근에 보셨던 SVB 파산 사태입니다. 최근에는 미 정부가 나서서 모두 예금한 돈을 보장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 군데서 발생하는 것이 2개, 4개, 8개에서 발생할 겁니다. 보통은 대형은행이 인수를 하거나 국가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부실이 많은 중소은행을 모두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제를 해주지 못해서 파산하는 중소은행이 하나둘씩 나오면 결국 돈을 예금해 두었던 개인과 기업은 예금 인출이 동결 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파산되는 중소기업이 다량으로 발생된다면 결국 연관된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유동성이 마르게 되어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량의 실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도 줄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이것은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사람, 기업, 경제가 위축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점점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보통 주가는 어느 정도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고인플레이션인 80년대 초반은 약 29%에서 30%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음 경기 침체인 90년도 초반은 21%에서 22% 정도 하락하였고 닷컴 버블인 2000년대 초반은 무려 5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56% 하락했고 비교적 최근인 코로나 사태 때는 36% 정도 하락하였고 긴급적으로 유동성을 풀어 대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M2 증가량이 대폭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양적 긴축 중이나 많은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혹시라도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연준은 또다시 많은 양의 양적 완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게 된 이유가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파생된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하면 반복되기 때문이죠.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실물 경기도 위축되므로 연준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서라도 최대한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밖에는요. 이렇게 5번의 경기 침체를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예전의 경기 침체는 지금보다 빈도수는 높으나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현재에 비해 조금 적었고 최근 2000년도 이후의 경기 침체부터는 빈도수는 적으나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워드 PER을 통해 S&P 500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치는 포워드 PER로 볼 건데요. 이 포워드 PER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추정해서 미리 PER에 선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포워드 PER를 나타낸 자료인데 현재는 24.53 수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기 현재 뒤에 밑으로 내려간 그래프가 있는데 저것은 미래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금의 주가가 저 정도의 PER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은 계속 상승하고 주가는 지금 그대로를 횡보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죠. 여기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PER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낮아짐으로 인해 PER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무시하시고 보시고 회색 음영이 없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주가 고점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PER입니다. 2000년 경기 침체가 오기 전 S&P의 주가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PER은 28.17입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리먼 사태가 발생되기 전 2007년의 주가 고점 PER은 19.6입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상당히 낮죠? 2000년대 인터넷이 발달되고 양적 완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고 해도 지금 PER은 꽤 고평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 엄청난 버블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꽤 고평가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때를 제외하고 2000년대 PER 이후 거의 가장 높은 PER입니다. 다음은 이번 상승장을 이끌었던 종목 중 애플을 보시겠습니다. 애플의 지금 현재 PER은 32.4로 최고점인 39.6보다는 낮지만 애플이 받는 평균 PER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11년도 이후에는 10에서 18 정도를 받았는데 2020년 코로나 양적 완화 이후 PER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드웨어 판매 위주로 매출을 올렸던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순이익 마진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도 PER이 많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AI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튀어오른 15년도와 18년도는 무시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주자로 고마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애플보다는 높다고 평가받죠. 보시면 10년도쯤에는 20 이하의 PER을 받다가 15년도 이후쯤부터는 25에서 30 정도 PER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비슷하게 양적 완화 이후로 PER이 급등하더니 현재는 36.6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역대로 PER이 고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로 인한 혁명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챗GPT는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고 그래프에서 보이듯 1억 명의 사용자까지 단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PER을 고평가받기 전에는 세 가지 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챗GPT가 MS의 어떤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챗GPT의 제조사인 주식을 MS가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오픈 AI의 제품입니다. 이 챗GPT를 이용하여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켰으나 이것이 매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주가의 큰 성장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챗GPT를 활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인 애저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챗GPT를 빙과 결합해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PER이 고평가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실적 발표 때 나타나야겠죠. 현재 주가는 대부분의 기대감을 한 몸으로 받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만약 실적 발표 때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올랐던 주가는 다시 예전에 낮은 PER을 받았던 주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번 발표하는 실적 발표 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매수 시기입니다. PER 고평가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식이 높은 고평가를 받았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테슬라는 약 13여 년간 15번의 크고 작은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정을 받은 부분인데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조정받을 때에는 보통 기업 미래의 앞날이 암울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조정받을 때 모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테슬라 주가가 100까지 떨어질 때 자동차가 팔리지 않아 가격을 인하했다는 뉴스 기사가 뜨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졌죠. 하지만 지금 보면 테슬라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전의 애플처럼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시를 보자면 결국 어찌되었든 조정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우량한 기업도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눈여겨보는 좋은 기업이 있으시다면 계속 트래킹을 하시면서 공포가 왔을 때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은 연준과 계속 발표되는 지표들로 등락이 심한데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